13년 전 내란죄 등으로 재판을 받았던 전두환 씨가 내일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정에 섭니다. 전 씨의 광주행을 하루 앞둔 서울 연희동 자택 앞은 지금은 한산한 분위기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된 지 오늘로 2년이 됐습니다.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국정농단 관련 핵심 인물들에 대한 재판은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그룹 빅뱅의 멤버 승리가 클럽 아레나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 됐습니다. 국세청이 아레나의 탈세를 봐준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조선 역대 왕들의 신위를 모신 종묘담장 곳곳에 일본 왕의 연호가 새겨진 사실이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일제가 남긴 흔적인데 문화재청은 실태 파악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요일 밤 9시 뉴스입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내일 피고인 신분으로 다시 재판대에 섭니다.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고 조비오 신부를 거짓말쟁이라고 비판했었죠. 사자 명예훼손 혐의입니다. 전두환 씨가 재판이 열리는 광주를 찾는 건 32년 만입니다. 지종익 기자입니다. 재판의 쟁점은 회고록에 헬기 사격이 없었다는 취지로 쓴 내용이 허위인지 여부입니다. 헬기 사격 여부를 조사한 특별조사위원회는 지난해 2월 5.18 당시 계엄군에 의한 헬기 사격이 존재했다고 결론냈습니다. 앞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옛 전남도청 앞 전일빌딩 건물 내부에 있는 탄흔을 분석한 결과 헬기에서 발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감정했습니다. 이 밖에도 군 문서에서 확인된 헬기 사격 지시, 다수 목격자들의 증언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또 하나의 쟁점은 허위 사실임을 알고도 고의로 썼는지 여부. 회고록 출판 시점은 2017년 4월. 하지만 국가수의 전일빌딩 헬기 사격 탄흔 감정 결과는 이보다 3개월 앞서 발표됐습니다. 전 씨 재판의 가장 큰 의미는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역사적 심판에 있습니다. 전 씨가 법정에 선 것은 내란 및 내란 목적 살인죄 등으로 구속 기소돼 항소심 재판에 출석한 1996년 이후 23년 만입니다. 5.18 단체와 광주 시민들은 이번 재판이 5.18에 대한 사과는 물론 발포 명령과 안매장 의혹 등 5.18 진실규명의 단초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원천적으로 본인이 80년 5월에 저지른 학살 만행에 대해서 그 단죄를 다시 한번 상징적 의미로 한다는 의미도 있고요. 1987년 대통령 재임 시 광주를 방문한 이후 32년 만에 광주를 찾는 전 씨. 역사의 현장을 다시 찾은 전 씨의 광주 재판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지종익입니다. 전 전 대통령은 내일 오전 일찍 연희동 자택을 나서서 광주로 출발할 예정인데요. 전 씨의 집 앞에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우한솔 기자, 연희동 자택 주변은 지금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네, 현재 이곳 전 씨의 연희동 자택불은 모두 꺼져 있고요. 일부 취재진들을 제외하고는 비교적 한산한 분위기입니다. 오늘 낮에도 자택 주변에서는 전 씨의 재판과 관련한 집회나 시위도 없었고 하루 종일 조용했습니다. 경찰도 현재는 별도의 경비 인력을 투입하지 않고 평소 전 씨 자택 경비를 담당하는 한 개 중대만 배치한 상황입니다. 다만 내일 오전 일찍부터 보수 성향 단체 등에서 전 씨에 대한 재판에 반대하는 시위를 열 예정이어서 경찰은 이에 대해 별도로 경비 인력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네, 내일 집회가 열리면 전 씨의 광주행이 또 취소될 수 있다는 얘기도 있던데 일단 예정대로 출발은 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전 씨는 내일 오전 8시 반쯤에 연희동 자택을 출발해서 광주지법으로 이동할 걸로 보입니다. 전 씨와 부인 이순자 여사가 탄 승용차가 출발하면 연희동 자택을 관할하는 서대문경찰서 소속 2개 형사팀 10여 명도 전 씨의 승용차를 뒤따라갑니다. 경찰 형사팀과는 별개로 또 전 씨의 경호를 맡은 경찰 경호대 5명이 전 씨를 따라 광주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이 전 씨의 동선에 따른 별도의 교통 통제는 예정돼 있지 않은데요. 다만 경찰은 전 씨가 재판 시간에 맞출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면 별도의 통제 조치를 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정대로 전 씨가 오후 1시 반쯤 광주지법에 도착한다면 경찰은 법원이 발부한 구인장을 집행하게 되는데 자진 출석과 고령을 이유로 수갑은 채우지 않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1시간쯤 뒤인 오후 2시 반 광주지법 201호에서 전 씨는 피고인으로 23년 만에 법정에 서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우한솔 기자였습니다. 또 한 명의 전직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된 지 오늘로 딱 2년이 됐습니다. 서울 도심에선 탄핵 무효를 주장하는 보수단체들의 집회가 이어졌습니다.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직 파면, 아직 재판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럼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은 지금 어디까지 와 있고 어떤 절차가 남아있는지 김유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된 지 오늘로 2년. 지지자들이 집회와 행진을 벌이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석방과 사면을 주장합니다. 하지만 현재로선 박 전 대통령에게 보석이나 사면을 통한 석방은 법적으로도 어려운 상태. 우선 박 전 대통령은 불법 공천 개입으로 징역 2년형이 확정된 수용자 신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2년을 포함해 지금까지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선고한 형량은 모두 징역 33년. 삼성 뇌물 등 국정농단 사건은 대법원에 걸려있고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사건은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핵심 사건들 대부분이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여서 대통령 사면 여건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10월부터 재판 보이콧을 선언하고 모든 법정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함부로 남용해서 국정을 혼란에 빠뜨리는 그런 불행한 일이. 비선 실세 최순실 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이 선고된 상태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지만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박 전 대통령과 함께 이 두 사람의 국정농단 사건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넘겨진 상황. 대법원은 하급심재판부마다 다르게 판단한 삼성 뇌물 액수를 하나로 명확히 할 계획입니다. 결국 세 사람 가운데 한 명 이상은 다시 파기환송 재판을 받아야 해서 국정농단 재판은 더욱 길어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가까스로 정상화된 국회가 일정을 시작하기도 전부터 또 출렁이고 있습니다. 이번엔 선거제도 개혁 문제입니다. 여야 사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손을 맞잡은 모양새인데 한국당이 맞불을 놨습니다. 아예 비례대표를 폐지하자는 안을 내놨습니다. 김현주 기자입니다.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실제 득표수보다 의석수가 적은 소수 야당에겐 지상 과제입니다. 반면 거대 정당은 현행 선거제도를 선호합니다.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도입 등 민주당이 주도하는 이른바 개혁 중점 법안에 대해선 한국당의 반대 속에 소수 정당은 의견이 조금 엇갈립니다. 그야말로 5당 5색으로 꼬여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선수를 쳤습니다. 보수당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225석은 지역구로 하고 75석은 비례대표로 하는 안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일부 수용하되 중점 법안들에 대한 양보를 이끌어내 일괄 처리하겠다는 전략인데 당장 4대1 구도가 됐습니다. 4당은 유치원 3법과 같이 패스트트랙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협상에 들어갑니다. 가급적 신속하게 패스트트랙에 관한 단일화를 만들고 패스트트랙을 진행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협상을 진행하고 논의를 이어나갑니다. 이제 급해진 건 한국당인데 당장 맞불을 놨습니다. 비례대표제를 아예 폐지하고 의원 정수를 현행 300석에서 270석으로 줄이자는 겁니다. 내각제 개헌 없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에는 찬성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의원직 총사퇴도 불사하겠다는 뜻도 굽히지 않았습니다. 여야 4당은 한국당이 목리를 부린다며 예정대로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선거법 개혁을 방해하려는 억지 주장이란 겁니다. 내일부터 본격 일정이 시작되는 국회. 오는 13일 당장 미세먼지 관련 법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돼 있는데 시작부터 난항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김현주입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베트남에서 돌아온 뒤 처음으로 공개 행보에 나섰습니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투표를 위해서인데 5년 전 투표 때는 핵무력 발전을 언급했던 것과는 달리 이번엔 경제, 과학을 강조했습니다. 최영윤 기자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김책공업종합대학에 나타났습니다. 북한의 입법기관인 최고인민회의 제14기 대의원 선거에 투표하기 위해서입니다. 베트남에서 귀국한 뒤 공개석상에 나온 건 처음입니다.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領導자 김정은 동지께서 김책공업종합대학에 꾸려진 선거장에 도착하셨습니다. 김책공대는 광업에서부터 전자, 전기공학까지 이공계 관련 16개 학부가 있는 공학 분야 최고 전문가 양성 기관입니다. 김 위원장은 대의원 후보이기도 한 김책공대 총장에게 과학교육과 경제 건설을 위해 역할을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5년 전 13기 선거 당시 김일성 정치대학을 찾아 인민군 부대장에게 투표한 뒤 혁명 무력 강화 발전을 언급한 것과 비교됩니다. 핵무력을 강조했던 5년 전과 달리 사회주의 경제 건설을 강조하는 정책 방향을 재확인했다는 분석입니다. 북미 2차 정상회담 결렬 이후에 북한의 노선 변경에 대한 우려가 많았는데요. 경진 노선을 포기하고 경제건설 총력집 노선을 계속 견지하겠다, 이런 행보로 읽혀집니다. 2014년 대의원의 절반 이상이 물갈이되면서 김정은 체제가 출범했듯 김 위원장의 경제건설 의지를 담은 2기 집권 구상이 이번 대의원 구성에 어떻게 반영될지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영윤입니다. 그룹 빅뱅의 멤버 승리가 현역 입대 2주를 앞두고 성매매 알선 피의자로 입건됐습니다. 또 승리는 마약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경찰은 승리의 마약 투약 혐의도 계속 수사한다는 방침입니다. 김지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이 서울 강남의 유명 클럽 아레나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아레나는 승리가 해외 투자자에게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곳입니다. 승리 혐의 확인돼서 들어오신 건가요? 어떤 자료 확보하셨나요? 경찰은 의혹 해소 차원에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고 3시간가량의 압수수색을 통해 클럽 내부에 설치된 CCTV와 회계 장부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지난달 한 연예 매체는 지난 2015년 승리와 지인들이 나눈 것으로 추정되는 카톡 메시지를 공개하면서 승리의 성접대 의혹을 제기했고 경찰은 이에 대해 내사를 벌여왔습니다. 경찰은 카톡에 나오는 내용이 클럽 아레나라는 장소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인지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CCTV 영상과 결제 내역 등을 분석해 카톡 내용이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해보겠다는 겁니다. 그동안 승리는 제기된 의혹들을 강력 부인해왔습니다. 저와 관련된 모든 의혹들에 대한 조사를 마쳤고요. 모든 의혹들이 하루빨리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조사받겠습니다. 하지만 군입대를 불과 2주 앞둔 상황에서 입건되면서 승리는 성매매 알선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 됐습니다. 한편 승리에 대한 마약 검사는 최종적으로 음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버닝썬 마약 수사를 통해 확보한 여러 관련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승리의 마약 투약 의혹 등을 계속 수사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클럽 아레나 관련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립니다. 경찰이 최근 서울지방국세청을 2차례나 압수수색했는데 이 과정에서 국세청이 아레나의 탈세를 봐줬다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김용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서울 강남경찰서가 지난 8일 서울지방국세청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지난해 11월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경찰은 클럽 아레나를 세무조사했던 서울청 조사 2국으로부터 관련 자료 일체를 확보해 분석 중입니다. 경찰이 이례적으로 2차례나 압수수색을 한 이유는 국세청의 아레나 탈세 봐주기 정황을 경찰이 포착했기 때문인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당초 국세청은 아레나 세무조사에서 260억 원의 탈세 혐의를 포착해 전 현직 사장 6명을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경찰 조사 결과 탈세액은 600억 원 이상이고 이를 주도한 것도 실소유주인 40대 강모 씨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탈세액이 고발 규모보다 큰 데다 실소유주를 고발하지 않은 이유도 석연찮아 국세청에 최초 제보 내용을 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제보자 보호를 들어 응하지 않았고 경찰이 1차 압수수색에 들어간 겁니다. 경찰은 이때 압수한 제보 서류와 조서에서 국세청이 애초부터 실소유주 강 씨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조사 초기 조서에는 강 씨가 탈세를 주도했다는 진술이 나오지만 조사 중반 이후부터는 갑자기 조서에서 강 씨에 대한 언급이 사라진 겁니다. 경찰은 아레나 외에 강 씨가 소유한 강남 유흥업소 15곳에 대해서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아레나에서만 수백억대 탈세를 확인해놓고 왜 다른 유흥업소에 대한 세무조사는 하지 않았는지도 확인 중입니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클럽 아레나에 대한 세무조사는 정상적인 절차로 진행됐고 최근 경찰로부터 강 씨에 대한 고발 요청이 들어와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클럽 아레나에 대한 탈세 수사뿐 아니라 강남 유흥업계의 거물인 강 씨와 국세청 직원 간의 유착이 있었는지 또 국세청 직원들의 직무 유기나 윗선 개입 여부 등 세무조사 과정 전반을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용준입니다. 환경부 산하기관 채용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특정 인물의 임용을 위해 청와대와 환경부가 수차례 접촉한 단서를 포착했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청와대 관계자들을 소환할 계획입니다. 한우리 기자입니다. 검찰이 살펴보고 있는 건 지난해 초부터 말 사이 공모로 임명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 검찰은 특정 인사들이 환경부 직원으로부터 미리 채용 정보를 받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공모가 진행될 당시 환경부 직원이 수차례에 걸쳐 청와대에 드나든 게 포착됐습니다. 환경부 운영지원과장이 청와대 균형인사 비서관실 모 행정관을 만나 누가 공모에 응했는지 그리고 누가 탈락했는지 등을 상세히 보고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이들이 공모 당시 주고받은 통화 내역과 사후 보고 문건을 확보하고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부처 인사를 청와대와 협의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그 협의가 특정 인물의 임용을 위해 이뤄졌다면 불법성이 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이런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검찰은 환경부 전현 운영지원과장을 이번 주 연달아 불러 조사를 마쳤습니다. 특히 김모 전 운영지원과장은 청와대가 원한 인물을 환경공단 임원 후보에서 떨어뜨려 좌천된 것으로 알려진 인물. 검찰은 김 전 과장에 대한 좌천성 인사가 적법했는지도 법리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함께 이 시기 임용된 국립생태원장 등 산하기관 수장과 임원들도 잇따라 소환해 조사를 벌였습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조만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을 재소환하고 청와대 인사수석실 관계자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한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한울입니다. 조선시대 왕이 제사를 지내던 곳 바로 종묘입니다.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돼 있죠. 그런데 종묘 담장 곳곳에 일본 왕의 연호가 새겨져 있는 사실이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일제가 남긴 흔적인데 문화재청은 이를 알고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장 K 유동엽 기자입니다. 종묘, 조선 역대 왕들의 신의를 모신 곳입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목조 건물인 정전은 왕이 직접 제사를 지내던 곳으로 궁궐보다 더 신성한 공간이었습니다. 종묘로 들어가는 정문 바로 옆, 담장 아래 한자로 새겨진 문구가 보입니다. 소와 8년 3월 개축. 일제강점기인 1933년 3월에 담장을 수리했다는 뜻으로 소와는 일본어로 쇼와, 당시 히로히토 일왕의 연호입니다. 똑같은 문구를 담장 곳곳에서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확인해 우리 시민단체에 알려준 사람은 최근 한국을 찾은 일본인이었습니다. 제가 직접 찾은 게 아니라 일본 분의 말씀을 듣고 제가 알게 돼서 등잔 밑이 어두웠고 부끄러웠습니다. 담장을 따라 난 술락길을 돌며 이런 문구가 몇 개나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종묘 술락길 2.5km 구간을 둘러본 결과 일본식 연호가 새겨진 기단석은 눈으로 확인된 것만 모두 9개였습니다. 담장 아랫부분이 흙으로 덮인 곳이 많아 실제로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문화재청은 취재진이 확인한 것보다도 적은 7개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선을 비하하거나 일제를 찬양하는 내용이 아닌 단순한 수리 기록이어서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종묘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자 조선 왕실을 상징하는 공간입니다.
일제 잔재를 아무 조치 없이 내버려두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종묘 담장이 일제 시기에 일본 사람들이 어떤 의도로 이것을 이렇게 관리했구나 하는 것을 좀 알려주는 그런 정보를 안내판을 통해서라든지. 담장 너머로 종묘 정전이 바라다 보이는 그 자리에 일본 왕의 연호를 새긴 돌이 놓인 지 86년째. 문화재청은 KBS 취재 이후 실태조사와 안내문 설치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장 K 유동엽입니다. 군대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미군 부대에서 근무하는 카투사 병장 5명이 군사재판에 회부됐는데요. 말년이라며 수시로 부대를 무단 이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민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방에 있는 한 미군 부대입니다. 이 부대에서 복무하는 주한미군 증원 한국군, 이른바 카투사 병장 5명이 최근 군사재판에 회부됐습니다. 대부분 전역을 석 달가량 앞둔 병장들이었는데 번갈아가며 부대를 무단 이탈했다가 불구속 기소된 겁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짧게는 16일에서 최대 한 달 이상 허가도 없이 부대 밖에서 머물거나 집에 가서 잠을 자기도 했습니다. 취침 전 인원 파악이 당직 병사에게 맡겨졌고 상급 부대 보고는 전화로만 이뤄졌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병사를 통솔하는 한국군 중사가 한 명 있었지만 오후 6시 이후에는 퇴근하고 인원 점검 내역을 보고받지 않았습니다. 카투사 병장들의 무단 이탈 사실은 지난 1월 해당 부대 지휘관이 바뀌면서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군 조사에서 도서관을 다니는 등 집에서 공부하기 위해 부대를 이탈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군은 출퇴근 개념이 굉장히 가깝고 특히나 이제 부대 사정에 따라서 굉장히 관리가 느슨한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해당 부대는 이들의 계급을 상병으로 강등시키고 무단 이탈 날짜만큼 전역도 미루는 징계를 내렸습니다. 군 당국은 해당 부대의 인원 점검에 대한 보고 체계를 개선하고 카투사 병사들의 영내 생활에 대한 불시 감찰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어린이들의 오랜 친구죠. 바비 인형이 이번 주말 60번째 생일을 맞았습니다. 많은 사랑을 받아온 만큼이나 획일화된 미의 기준을 부추긴다는 비판도 있었는데요. 이런 비판이 이제 옛말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통통한 바비, 휠체어 탄 바비 같은 새로운 모델들이 잇따라 등장해서인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하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비 인형이 첫 선을 보인 건 1959년 3월 9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장난감 박람회였습니다. 성숙한 어른의 모습을 한 인형 바비는 당시로선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이후 미인의 대명사로 사랑받으면서 바비는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10억 개 이상 팔린 걸로 추산됩니다. 하지만 일반 여성들이 바비 같은 몸매를 가질 확률은 10만 분의 1 정도. 바비처럼 되고 싶은 욕심에 성형 중독이나 살을 빼려다 거식증에 걸렸다는 사례도 잇따랐습니다. 인종차별 논란에 매출 하락까지 더해지자 바비의 변신이 시작됐습니다. 통통한 바비, 유색인종 바비, 키 작은 바비같이 현실적인 모습을 한 바비들이 등장하기 시작한 겁니다. For many years they only have one kind of doll and she's very skinny and tall and too skinny really and women don't look like that so it makes sense. 환갑을 맞은 올해엔 휠체어를 타고 의족을 했어도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바비들까지 나왔습니다. 자기다움으로 인정받을 때 진짜 아름답다는 철학이 반영된 겁니다. Barbie's position as a cultural icon, this we take very seriously, and being inclusive and representative of the world around us is important to us. 시대와 함께 변화해온 아름다움에 대한 기준이 인형 바비의 60년 변신에도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KBS 뉴스 이하경입니다. 우리나라 청소년의 1.8%가 게임 중독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게임에 몰두해 매번 약속한 게임 시간을 넘기거나 학업이나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고 또 게임을 못할 때 불안감을 느끼는 경우 게임 중독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채택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게임 중독이 치료가 필요한 병이라는 건데요.
이를 뒷받침할 과학적 근거가 하나 나왔습니다. 인터넷 게임 중독이 뇌 구조까지 바꿔 중독을 더 강화한다고 합니다. 박광식 의학 전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 직장인은 평일에도 하루에 2-3시간씩 온라인 게임을 즐깁니다. 주말에는 안 쉬고 9시간을 한 적도 있습니다. 게임에 빠져들면 약속을 잊기도 합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는 것 같아요. 한 번만 더 하면 제가 레벨업을 할 수 있고 한 번만 더 하면 더 실력이 늘 것 같아서 더 게임을 못 끄는 것 같아요. 제가 약속 시간을 서울시 보라매병원 연구진이 게임 중독자의 뇌 영상을 정상인과 비교했습니다. 기억을 담당하는 뇌의 해마 크기가 정상인의 것보다 14% 컸습니다. 판단력이나 기분 조절과 연관된 두정엽 일부도 용적이 17% 컸습니다. 이 부위들은 중독 증상이 심할수록 더 많이 커져 있었습니다. 게임 중독이 기억과 감정을 담당하는 뇌 부위에 과부하를 줘 뇌가 부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뇌 구조까지 바뀌면 중독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습니다. 기억력이 떨어지고 감정이나 충동 조절이 더 어려워져 중독에서 헤어나오기 힘든 악순환입니다. 과하게 커져 있다는 것은 게임 중독 문제를 보이시는 분들이 감정 조절이 잘 안 된다든지 오히려 기억력이나 집중력을 담당하는 기능상의 어려움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 바뀐 뇌 구조는 치료가 어렵습니다. 게임 중독 증상이 나타나면 조기에 전문가를 찾는 게 좋습니다. 청소년은 학업 스트레스나 대인관계 갈등이 게임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보호자의 세심한 관찰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박광식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어제 오후 3시쯤 베트남 판티엣 무이네 지역에서 한국인 관광객이 탄 30인승 버스가 전복되면서 한국인 관광객 7명이 다쳤습니다. 외교부는 주 호치민 총영사관에서 담당 영사와 영사협력원을 보내 사고를 당한 한국인 관광객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가맹점 수수료율을 두고 신용카드사와 갈등을 빚어온 현대기아차가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한 5개 업체 가운데 KB국민카드와 하나카드 등 2곳과 수수료율 협상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협상이 결렬된 신한카드와 삼성카드, 롯데카드 등 3곳과는 내일부터 계약이 해지돼 해당 카드로는 현대차를 구매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일제강점기 중국 만주에서 항일 무장투쟁에 앞장섰던 독립군 명장이 아직도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호적 기록을 찾지 못했다는 이유인데요. 후손들은 20여 년째 눈물을 삼키고 있습니다. 선양 김명주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1920, 30년대 항일 무장투쟁이 치열했던 중국 남만주 일대. 박대호 조선혁명군 부총사령관은 산악지대를 누비며 민족 독립을 위해 일제에 맞서 싸웠습니다. 그런데 박대호 부총사령관 손자인 홍민 씨는 이런 할아버지 명예를 되찾기 위해 지난 20여 년 동안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발품을 팔고 있습니다. 재판 서류를 찾으라, 그리고 석방 서류를 찾으라. 그래서 여러 번 갔는데 찾을 수가 없어요. 다 그 인간 감옥도 없어진 거와 객관적인 역사 자료로 항일 무장투쟁 경력이 입증되지만 국가보훈처 독립유공자 심사에서는 번번이 퇴짜를 맞았습니다. 친족관계 입증이 안 된다는 이유였습니다. 할아버지 고향 경북 청도에서 일본 강점기 호적 등본까지 찾아냈지만 할아버지 이름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뭐냐면 잘못 일본 사람이 파치웠다. 그 당시에도 할아버지 고향이에요. 여러 차례로 인간 일본 순경들이 와가지고 인간 할아버지 이름 대면서 오게 되면 신고하라. 1930년대엔 박 부총사령관 동생이 일본군 총격으로 숨졌습니다. 형의 소재지를 대라는 협박에도 입을 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영감이랑 우리 신우랑 거래 둘이 있는데 한 대 갖다 모아 다 총살을 갖다 그러더래요. 그러면 허라고 우리 시어머니가 그래 총살 허라고. 3.1운동 100주년. 아직도 수많은 독립투사 영혼들이 조국에서 외면을 당한 채 머나먼 이국 땅을 떠돌고 있습니다. 선양에서 KBS 뉴스 김명주입니다. 네, 다음 주에는 어떤 뉴스가 있을까요? 내일 전두환 전 대통령 재판과 함께 중요한 재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사법농단 의혹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첫 정식 재판이 열립니다. 미리 보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주목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통계청이 오는 13일 지난달 고용 동향을 발표합니다. 지난 1월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19,000명 늘어나는데 그쳤죠. 꽁꽁 얼어붙은 일자리 사정 좀 나아졌을까요? 지켜보시죠. 우리나라 초중고 사교육비 지난해 얼마나 들었을까요? 그 통계가 모레 나옵니다. 2017년엔 18조 6천억 원, 학생 1인당 매달 27만 원이 들어서 역대 최고치였습니다. 학부모들의 마음을 더 짓누르는 뉴스가 될 것 같은데 이번에도 또 최고치를 기록할 가능성이 적지 않아 보입니다. 무려 4년 8개월 광화문 광장에 세월호 천막이 세워진 지 벌써 그렇게 됐습니다. 다음 주에 철거됩니다. 그 자리엔 추모 전시 공간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희생자를 기억하고 미래를 위한 공간으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다음 주 브리핑이었습니다.